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우리 엄마 속썩인 아버지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뭐하러? 쟤는 올라갔어. 엄마는 부담시 올라가 봤어. 사람들이 저 아래가 거기라고 해서 살면서 맨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쌈만하더만은 언제 내가 그랬까니? 엄마는 아버지가 밉지도 않아? 어쩌끄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함께 너희 아버지도 따라했겠지. 장모님 걱정돼 장인어른이 새가 되어 오셨는가 보네요. 막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중섭 작가의 작품 검은둥 뻐꾸기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검은둥 뻐꾸기 이중섭. 허정댁은 사위가 꼭 평범한 것들을 진지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별로 특이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사위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점점 수긍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다. 대밭에서 이상한 새소리가 들리네요. 허정댁이 듣기에는 다른 새울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사위는 계속 대숲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상시에도 새들은 집 뒤 대숲에서 끊임없이 울었다. 가끔 독특하게 우는 새도 있었다. 그렇지만 허청댁에게 그런 새 울음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 새는 그냥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 사는 딸내 가족이 기별도 없이 내려왔다. 밭에서 일하던 허청댁이 쟁걸음으로 집으로 왔다. 사위는 인사를 건성으로 하면서 대숲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바지런한 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대숲에서 백구동처럼 비우하는 소리가 울렸다. 평상시에 듣던 새소리와는 달랐다. 금메마리씨 가끔 유성한 새가 울기는 하는데 어디 촌사람들이 그런 데 신경을 쓰고 그런단가. 별난 새가 다 날아와서 울어쌌긴 해. 사위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는 허정댁의 말에는 대답도 없이 여기저기 집 주위를 살폈다. 장인어른이 계시지 않아서인지 집이 썰렁하네요. 듣고 보니 왠지 집안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허정댁은 그냥 대숲 그늘 때문이라 생각했다. 문득 남편을 실은 상여가 뒷등을 넘은 지 어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태가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사위가 다시 새 이야기를 했다. 장모님 걱정돼 장인어른이 새가 되어 오셨는가 보네요. 막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사실은 허정댁도 며칠 전에 저 새울음을 들었다. 그날도 혼자서 밭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자 남편이 없는 텅 빈 방에서 냉기가 흘러나왔다.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렸다. 허기가 졌지만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귀찮았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을에 밥상을 차렸을 텐데 하면서 처음으로 남편의 죽음이 희뿌연 새벽녘의 허전함처럼 명치 끝을 건드렸다. 부엌에 선채로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몇 조각을 얹어 먹고 그냥 텅 빈 방에 누워 있었다. 베개도 없이 잠깐 눈 좀 붙이자고 생각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 대숲 너머 멀리서 아이들이 고무 인형을 누르는지 계속해서 삐우삐우 하는 소리가 났다. 선잠결에 무슨 소리지 하면서 몸을 뒤척였다. 잠시 뒤에 대숲에서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퓨퓨퓨 퓨.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 새울음이었다. 하지만 잠깐 그렇게 생각했을 뿐 다시 밭에 나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 사위의 얘기를 듣고서야 그때 생각이 났다. 아직 해가 남아있었다. 남편의 묘가 있는 밭으로 딸과 봄나무를 캐러 갔다. 집 뒤 언덕에서 바라본 바다는
한 걸음에 닿을 듯 가까웠다. 눈앞에 펼쳐진 논에는 어린 초록의 벼들이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주위 마늘밭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보리를 심어놓은 것처럼 푸른 마늘잎들이 넘실거렸다. 나무를 캐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숲에서 조금 전 집에서 들었던 새울음이 들렸다. 새가 특이하게 울기는 하네. 뾰뾰 하는 것이 트럼펫 소리 같기도 하고. 새소리를 듣고 있던 딸이 중얼거렸다. 트럼펫? 응, 엄마. 뭐 이렇게 큰 나팔 같은 거. 하영 아빠는 너희 아버지가 혹시 새가 되어 돌아온 것 아니냐고 하더라. 허정댁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새가 오는 숲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인기척의 새울음은 그쳤는데도 한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웃으며 돌아왔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우리 엄마 속썩인 아버지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딸이 밭으로 돌아오자 다시 건너편 숲쪽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른 새인지 휘휘휘 휘호하며 울었다. 왠지 철없이 까부는 계집애가 웃는 듯했다. 다른 새도 주위에서 자발스럽게 울어댔다. 어쩌면 예전부터 울던 새소리인데 남편이 떠난 후로 마음이 허전하여 별나게 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남편이 죽은 후 그 존재를 차츰 잊어가고 있었고 혼자 사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저 사위의 한마디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바람이 이는 것을 허정댁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작스레 상을 치를 때도 그랬지만 허정댁은 남편의 죽음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염습 중에 사위가 마지막이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할 때도 그냥 평상시처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살아 방구석에서 곤방대만 뻐끔거릴 때나 죽어 수의를 입고 누워있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상을 치렀던 3일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은 대숲을 지나 허청제 넘어 밭 가장자리에 묻혔다. 초상을 치른 다음 날 5딸과 사이들도 제각각 돌아가고 아들 옥남만 남았다. 넌 언제 가려고? 며칠 더 있다 가려고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지낼까 걱정돼서. 허정댁은 가만히 아들을 쳐다보았다. 물론 처음 봤을 때도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 생각지 않았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5명의 딸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허정댁을 생각해서 며칠 더 머무르려 하는 그가 오히려 자신의 배로 낳은 딸들보다 더 살갑게 느껴졌다. 이제 구렛나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녀석이 10살쯤에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다. 그가 친구들과 대숲 너머 허청지 아래 절벽에서 어린 새 한 마리를 잡아왔다. 덩치가 비둘기 새끼보다 조금 더 컸는데 아직 몸에 노란 솜털이 보송보송했다. 샛노란 부리를 쩍쩍 벌리며 끊임없이 먹이를 달라고 울어댔다. 목구멍 속은 짙은 주홍빛이었다. 부리 가까이에 손을 대면 먹이인 줄 알고 손가락을 꽉꽉 물었다. 낳자마자 데려온 아들이 젖을 달라고 보채던 모습 그대로였다. 갑자기 함께 있던 애들이 대숲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 야! 아까 그 어미새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봐봐! 대숲 울타리 사이로 자그마한 뱁새 2마리가 부산스럽게 날며 울어댔다. 허정댁은 얼른 아들에게 어린 새를 둥지에 갖다 놓으라고 일렀다. 뻐꾸기가 제 새끼를 뱁새의 둥지에서 키운다는 말이 떠올랐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뻐꾸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끊임없이 뱁새 우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부터 자신이 어쩌면 뱁새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먼 산에서 뻐꾸기가 울어대면 괜히 허정댁의 가슴이 벌렁거렸다.
가슴 밑바닥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었다. 이틀 밤을 더 보내고 아들마저 직장에 있는 서울로 떠나갔다. 허정댁은 모두 떠나버린 후에도 자잘한 뒤처리로 또 며칠을 정신없이 보냈다. 조금 한가해지자 옆자리 남편의 공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에 무엇이든 움직이는 것이 있었으면 싶었다. 지금까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남편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다. 50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남편은 꼼지락거리는 것마저 싫어했다. 오직 담배를 피울 때만 부스럭거렸다. 그런데도 막상 저 세상 사람이 되니 그것마저 아쉬웠다. 온기 있고 살아 움직이는 조그만 어떤 것이 그리웠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 날들이 늘어났다. 밤이 깊으면 주위에 서성이던 바람이 하나둘 대숲으로 스며든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혼자 누워있으면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저절로 들렸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던 바람도 멀리 허정제를 지나가던 바람도 밤이면 쉬어가려는지 모두 집 뒤 대숲으로 스며들었다. 밤 내내 많은 바람을 품은 대숲이 새벽녘에야 조용해지면 허정댁은 그때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처음 사위의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다. 허정댁은 혼자 사는 늙은이를 위로하려는 말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아있자 차츰 대숲새가 우는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전보다는 더 자주 들렸고 더 생생했으며 왠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고 같은 새도 시시때때로 다른 소리로 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혼자 생활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응어리가 스멀거리는 것을 느껴졌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픔이 꾸물거리면서 자꾸 눈물이 흘렀다. 날마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전과 다르게 매번 꿈을 꾸었다. 꿈속에 어린 여자애가 가파른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처럼 느껴졌다. 곧 비가 오려는지 주위가 시커멓게 어두워졌다. 멀리 길이 구부러지는 곳에 큰 나무가 있었고 산 아래에 저수지도 보였다. 그제야 허정댁은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뒤따라가서 여자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하려 둘은 급히 나무 아래로 뛰어들었다. 갑자기 어둠 속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나무 전체가 찌르르 빛을 뿜으며 떨었다. 그 순간 깍 찢어질 듯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시꺼먼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일어나 보니 몸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새벽이었다. 잠잠하던 대숲이 후 갑자기 큰 기지개를 켜며 바람을 토해냈다. 그 소리에 대숲에 잠자던 새들이 후다닥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허정댁은 그냥 덩그러니 누워 날이 밝을 때까지 꿈속의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딸네 가족은 아침부터 금탑사에 간다며 부산했다. 금탑사는 천등산 아래 하나뿐인 절이다. 허정댁은 언제 절에 갔는지도 가물가물했다. 요즘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허정댁이 혼자 절에 가려 하면 왠지 낯설었다. 딸과 사위가 자기들도 절집에 가본 지 오래됐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다. 처음에는 절에 갈 마음이 전혀 없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응어리가 부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꿈자리가 불편한 것도 자꾸 마음에 걸렸다. 18살 자폐아인 하영은 차 안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조잘거렸다. 항상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자기 혼자 말하고 스스로 소리내어 웃었다.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내 그대로 반복했다. 누구든지 호응해주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자동차는 이은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엄마, 이 제 이름이 뭐더라? 허청재라고 해, 허청재. 딸이 무엇인가 생각난다는 듯이 물었다. 그랬지? 동네 사람들이 엄마 보고 허청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이 쟤 때문이었지? 금탑사 내 새동마을이 외갓집인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했네. 아휴, 썩을 놈이 너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왜 그러긴? 허정댁은 연달아 딸 5을 낳았을 때는 이미 마흔이 다 되어 있었다. 집안에서는 종가댁이니 대를 잇기 위해 사내를 잘랐는다는 여자를 물색했다. 허청제 뒤쪽에 아랫마을에 사는 여자였다. 고개 하나 사이지만 소재지와 생활권이 달랐다. 남편은 그 마을에서 얼굴도 생판 모르는 여자와 석 달을 같이 보냈다. 그동안 허청댁은 밤마다 고개에 올라갔다. 정상이 판판한 바위 위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했다. 허청댁은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집안 사람들이 원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도 그랬지만 제가 하기 전에 사별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 때문이기도 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이 엄연히 다른 한쪽 끈을 당기고 있었다. 물론 남편이나 집안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었다. 허청댁은 다만 속으로 사귀면서 밤마다 재에 올랐다가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그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뒷말로 허청댁이라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여자는 진짜로 아들을 낳았다. 정을 끊는다고 낳자마자 집으로 데려왔다. 키운 정이 낳은 정보다 더 깊다는 말을 위안으로 삼았다. 뱃속으로 직접 낳은 딸들보다 더 살뜰하게 보살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곱슬곱슬한 불알을 가진 어린 것이 이렇게라도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뭐하러? 쟤는 올라갔어. 엄마는. 딸이 크고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부담시 올라가 봤어. 사람들이 저 아래가 거기라고 해서. 살면서 맨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쌈만 하더만은. 그리고 아버지 죽은 후에 괜히 새소리에 신경이나 쓰고. 딸은 입을 앙다물며 금방 눈물을 흘릴 것처럼 말했다. 하영이 어리둥절하며 자기 엄마와 외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윤서방이 괜히 새 얘기를 해서 그랬지. 언제 내가 그랬까니? 엄마는 아버지가 밉지도 않아? 어쩌그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함께 너희 아버지도 따라했겠지. 그 시절에는 밖에서 아들을 품어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허청댁은 죽은 남편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안쓰러웠다. 남편이 딴 여자에게서 아들을 봐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은 살아있고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 생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사실이 마음을 쓰라리게 했다. 혼자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괜히 어색했다. 발이 공중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정은 없었지만 부대끼고 살았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이 마음을 허허롭게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살아서 자신을 힘들고 귀찮게 한 남편이었는데도 자신만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 오히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고개 정상이 바위 아래를 지나자 하영이 시선을 끌려고 자기 엄마를 돌아보며 크게 외쳤다. 엄마, 엄마! 엄마랑 여기 지날 때 그랬지.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근심! 하하하. 안근심은 허청댁의 이름이다. 짐작하건대
이곳 바위 아래를 지나면서 딸과 소녀가 허정댁의 이름을 말하자 그 이름이 하영에게 독특하게 들렸던 모양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영은 특정한 장소에 얽힌 기억이 소리를 매개로 입 밖으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보였다. 꼭 다른 애들보다 특정 부분에 민감하다고 해서 자폐라고 규정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다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에 허정택의 마음이 꺼림직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정상이 너럭바위에도 아들과 허정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녀석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언제부터인지 아들은 허정택과 마주치면 눈길을 피했다. 밥상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벽을 치며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다. 집을 빠져나가 들판을 쏘다니다가 새벽이 다 되어 들어오는 횟수가 잦았다. 처음에는 사춘기여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자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사달이 났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달도 밝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아들을 찾아 나섰다. 녀석이 저러는 것이 왠지 자기 때문이란 자괴감이 앞섰다. 환한 달빛마저도 죄스러워 그늘진 담 밑으로만 발을 디뎠다. 또래 애들이 집부터 찾아 나섰지만 모두 자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몇 군데 더 들렀는데도 마찬가지였다. 그 또래 애들의 기척은 동네 어디에도 없었다. 다른 동네로 밤맞이를 갔을까 궁금해하면서 발길은 저절로 허정제로 향하고 있었다. 고개에 올라 갯바람이라도 쐬고 오려는 생각이었다. 허정댁이 고갯마루에 이르자 바위 위에 희미한 인기척이 보였다. 주춤거리는 모습이 아들이 분명했다. 그쪽에서도 머뭇머뭇 일어서는 것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갯바람이 불어오는 바위에 아들 녀석이 예전의 자기처럼 아랫마을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허정댁 앞에 서 있었다. 허정댁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본연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아들도 그렇고 자신도 다만 입 밖으로 드러내어 확인하지 못할 뿐이었다. 함께 내려오는 고갯길은 허청허청 내려오던 그때보다 더 다리가 후들거렸다. 만조인지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에 잔뜩 소금기가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일에 대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또 할 필요도 없었다.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제사 지낼 아들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듯 컴컴한 방에서 곰방대만 물고 있었다. 아들은 더 자주 밤이슬을 맞으며 돌아다녔다. 감나무 잎에 달빛이 통통 튀기던 어느 날 밤. 녀석은 기어코 사실 여부를 물었다. 너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실이 그런데 인제 와서 어쩔 것이냐. 인정하고 나니 뻐꾸기 새끼를 잡아왔던 때처럼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이 점점 졸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더는 숨길 수도 또 숨겨서도 안 되는 막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나는 생각이 들었다. 다 아는 사실이라도 직접 확답을 듣고는 혹시나 기대했던 신락 같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왜 진작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 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은 헛간으로 뛰어들어가 곡괭이를 들고 나왔다. 감나무 아래 우물가로 가더니 장독대를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했다. 독이 깨지자 시커먼 장이 마당으로 흘러내렸다. 계속해서
나란히 놓인 장독을 차례로 깨부쉈다. 속이 빈둥이 파편이 달빛 아래 번쩍이며 사방으로 튀었다. 그제야 방 안에 있던 남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장독들을 깨부수는 아들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다. 그래도 녀석의 곡괭이질은 멈추지 않았다. 허청대기 울며 불며 아들의 허리를 붙잡았다. 애비가 잘못했다 아들아. 이 애비가 잘못했어. 아들은 곡괭이를 땅에 짚고 하늘을 쳐다보며 끄끄 울기 시작했다. 왜 그랬어? 엄마가 낳지 왜 그 여자가 낳게 했어? 왜? 그제야 사태의 전모를 파악한 듯한 남편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아들은 곡괭이를 내팽개치고 허청대기 손을 뿌리치더니 담장 위로 올라가 늘어진 감나무 가지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슬에 젖은 기와에 몇 번 미끄러지더니 간신히 용마루에 올라탔다. 소리를 지르며 귀하장을 뜯어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깨진 장독과 쏟아지는 귀하장 조각으로 어느새 마당은 난장판이 되었다. 귀하장을 던지며 아들은 지쳤는지 용마루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다. 지붕이 다른 세상 일에 손톱만큼도 관심 없다는 듯이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다. 허정댁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곡괭이를 치우고 깨진 장독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 문득 아들의 생모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제 둘을 만나게 해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마당으로 내려온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니 허정댁이 쪼그라든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만 엄마라고 할 거야. 지금 엄마만. 허정댁은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생각보다 아들의 등은 넓고 판판했다. 저남 생모는 지금 어디 계신답니까? 사위가 백미러로 뒤를 살피면서 조용히 물었다. 어느새 허정댁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다. 서울 어디 산다고 하던데 모르겠네. 처음에 몇 번 보고는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위가 다 듣고 있었다는 생각을 깜빡 잊고 있었다. 좋지 않은 집안일들을 다 들춰보여 민망했다. 딸이 끼어들었다. 예전에 엄마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골집에 왔었어. 그때 남편 식사 때문에 딸이 며칠간 시골에 내려왔던 적이 있었다. 몇 년 전인지도 가물가물했다. 엄마? 옥남이가 대여섯 살 된 뒤로 곱빼기도 비추지 않기에 대신 고마웠는데 영감하고는 서로 연락하고 있었는가 보네. 여름에 옥남이가 마을에서 자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찾아왔었어. 아들의 생모 이야기에 허정댁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딸은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어색한지 그 여자라 하면서 약간 더듬거렸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처음 자기 엄마를 만난 옥남이는 상당히 개면쩍어했어. 부스스한 얼굴로 뒷머리만 긁적이면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 그 여자분도 가만히 보기만 하고. 아들의 생모는 마루에 걸터앉더니 담배를 꺼내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 했다. 다음날 그 여자가 가고 나자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누나 나 어쩌면 좋아 하면서 몹시 괴로워했어. 딸은 그때 상황을 엊그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말했다. 하영어미의 얘기를 듣다 보니 허정댁이 머릿속에도 그만한 그림이 그려졌다. 방 안에 들어앉아 문만 열어놓고 곰방대를 피우며 헛기침하는 남편의 모습도 선했다. 나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온몸만 부들부들 떨었어. 더구나 담배도 피우고 차림새를 보니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서. 허정댁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차는 어느새 내리막길을 지나 평평한 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엄마, 어버이날 부산 사는 언니한테서 전화 왔어? 하영오미가 말하는 부산 언니는 허청댁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걔가 왜? 혹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덜컥였다. 아는 모양이네. 혹 어버이날이라 전화했나 싶어서 그래. 근래 부산 사는 딸에게서 통 소식이 없었다. 남편이 떠난 뒤 늘 마음이 뒤숭숭해 넋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 딸 이야기를 듣자 자주 꿈속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비록 딸과 연락이 닿고는 있지만 젖먹일 때에 떼어놓고 온 것 때문에 가위 눌린 꿈을 꾸는지도 몰랐다. 무엇인가 헛살아온 것 같아 다리에서 피가 쑥 빠져나가는 듯했다. 허청제를 지나면 논밭이 펼쳐진다. 모내기를 끝낸 지 오래되지 않은 논에 푸른 벼들이 하늘을 향해 쭈뼛쭈뼛 기재기를 하고 있었다. 밭에는 벼보다 더 진한 초록색의 마늘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늘이 출하 시기인 5월이었다. 그 위로 연한 옥색의 하늘이 깔려 있었다. 아휴, 소똥 냄새다. 또 소녀 하영이 큰 소리를 치고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지금은 논밭에 걸음을 내는 시기가 아니니 소녀가 소똥 냄새를 맡았을 리가 없었다. 어쩌면 하영과 하영어미는 마늘밭에 퇴비를 하는 가을쯤에 이곳을 지났을성 싶었다. 그때 맡은 냄새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이곳을 지나자 자동으로 소똥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림없다. 아니나 다를까 사위가 백미러로 허청댁을 보며 하영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저렇게 말한다고 했다. 이럴 때 보면 하영은 특정한 장소의 사물을 접하면 특이한 냄새로 기억하되 그때의 상황을 돌이키는 모양이다. 청각이나 후각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지만 허청댁에게는 언제나 판방은 듯한 말과 행동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5딸 중에서 하영어미가 허청댁을 가장 많이 닮았다. 심성도 그렇지만 얼굴이나 걸음걸이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의 판박이었다. 허청댁도 그런 하영어미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딸 많은 허청댁은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영어미가 소녀를 낳았을 때도 그랬다. 첫애가 딸이어서 혹 자기의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발달장애가 있었다. 딸과 사이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한동안 하영의 동생을 낳으려 하지 않았다. 허청댁은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럴 때마다 사이 보기가 민망했다. 언젠가 허청댁이 생일에 온 가족이 모였다. 시골집치고는 꽤 넓은데도 5딸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서로 움직일 때면 몸이 부딪힐 정도로 복잡했다. 그때도 하영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허청댁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다 사위와 마주쳤다. 사위의 표정 없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갑자기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 괜찮은 게 다른 데서 하나 봐와. 쩡 하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겨울날 지붕 아래 고드름이 끊어질 때 나는 소리다.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사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부엌에서 음식을 하며 자방자방 얘기하던 딸들도 입을 딱 벌렸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영어미가 기겁하며 달려왔다. 허청댁의 속마음을 익히 알고 있는 나머지 딸들도 빙긋이 웃으며 우리 엄마 또 시작한다 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하고 있던 하영이 눈을 돌려 제 엄마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화가 나버렸다.
하영은 짧은 순간인데도 자기 엄마의 목소리에 날선 무언가를 알아챘다. 잠시 당황하던 사이들도 웃으며 작은 키에 비해 뚱뚱한 하영을 쳐다보며 웃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한테 집중되자 하영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하하하 웃었다. 그런 모습에 허청댁은 만만치 않았을 딸의 아픔을 느꼈다. 허청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었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 더욱 딸이 애처로웠다. 허청댁에게 그때 일은 마치 엊그제 일어난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금탑사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절이 있는 산속에서 검은둥 뻐꾸기가 울고 있었다. 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뒤로 날아가서 우는 것처럼 들렸다. 단조로운 네 박자에 우는 간격이 일정했다. 마치 꿈속에서 듣는 것처럼 나른했다. 검은둥 뻐꾸기의 울음은 듣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들렸다. 술에 취해 흥에 겨운 사람이 들으면 어절식으로 들리고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이 들으면 훌쩍훌쩍 우는 소리로 들린다. 어쩌면 집 뒤 대숲에서 울던 새가 검은둥 뻐꾸기일지도 몰랐다. 가까이서 울면 그때처럼 뾰뾰뾰뾰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발전기 때 수컷은 평소와 다르게 특이하게 울었다. 사위가 온 날, 대숲을 보며 있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맞는다는 듯이 검은둥 뻐꾸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절 주변은 사방이 초록이 연한 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면 나타나는 저수지에도 연두빛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산길이 좁아 차를 세우고 걸어야 했다. 절까지 오르는 길가에는 진한 푸른색의 비자나무가 꽉 들어차 있었다. 허정댁 친정은 절 뒤 산 너머에 있었다. 허정댁은 처녀적에 부모를 따라 금탑사에 들렀을 때도 비자나무 아래에서 땀을 식히곤 했다. 18살 초파일에 절에서 공부하던 첫남편을 만난 것도 비자나무 아래서였다. 첫남편은 허정댁이 애를 낳을 때까지는 별다른 증후 없이 건강했었다. 차츰 기침이 심해지더니 몸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폐병이었다. 그 당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치료해도 회복할 수 없음을 안 남편은 허정댁을 친정으로 쫓아보냈다. 몇 달 뒤에 그녀는 남편이 비자나무에 목을 맸다는 소식을 들었다. 허정댁은 제가하기 하루 전에 첫 남편이 목숨을 끊었던 비자나무 아래에 왔었다. 줄을 맸을 만한 비자나무 가지를 올려다 보며 마른 친엽과 삭정이가 수북히 쌓인 바닥을 손으로 만지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서성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려 마음을 추스르며 다박다박 걸어 내려오는데 어렴풋이 나무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밤하늘로 조용히 날아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 절에 들르면 일부러 이 나무 근처는 피했다. 계곡이 자그만 다리 앞에는 선돌이 하나 세워져 있다. 선돌이 일주문구시를 했다. 그곳을 지나서 약간 경사진 길을 오르면 경내가 나왔다. 법당 앞마당에는 매끈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바로 오른편에 오층탑이 서 있었다. 탑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합장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허정댁은 법당에 들러 합장 삼배를 한 뒤 가족들과 종무소에 들렀다. 접수대에 앉아있는 비구니 스님이 오랜만에 뵙는다며 합장하며 반겼다. 가족 단위로 기원을 적은 등을 달아주었다. 딸내는 자기 가족의 이름을 쭉 적고 기원등을 하나 신청했다. 허정댁도 얼마 전에 결혼한 아들을 위해 등을 하나 준비했다.
그리고 나머지 딸들을 위해 등을 하나 더 준비했다. 5딸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나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새삼 이전에 탑을 돌 때나 법당에서 절을 올릴 때도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던 부산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엄마, 적는 김에 부산 언니도 같이 적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괜찮아. 허정댁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결정을 쉽게 거들어줬다. 허정댁은 이제 자신의 마음마저 읽고 있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다. 앞에 적은 5딸과 성이 다른 것이 마지막까지 마음에 걸렸다. 다음부터는 따로 기원등을 하나 더 달자고 마음먹으며 부산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마지막 이름을 적던 스님이 조용히 허정댁을 바라보았다. 허정댁은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지만 왠지 마음만은 개운했다. 늦은 절밥을 먹고 있는데 접수하던 비근이 스님이 찾아왔다. 식사 공양 후 주지 스님이 좀 뵙자고 하십니다. 주지 스님과는 결혼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접수하던 스님이 허정댁이 왔다는 것을 알린 모양이다. 기거하는 요사체로 들어서자 주지 스님은 합장 반배를 하며 반겼다. 허정댁은 같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얼마 전에 부산 큰따님이 다녀갔습니다. 따님이 아버님의 유고를 우리 절에다 봉안하였습니다. 허정댁은 머릿속이 자욱해졌다. 마을 선산을 헐어서 납골 땅을 짓게 되자 고향에 자손도 없고 문중에서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남편의 무덤이 문제가 되었다. 부산 딸은 아버지의 유고를 문중에서 지은 납골 땅보다는 금탑사에 안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절에다 어미아비 없이 혼자 살아온 딸이 아버지의 유고를 모셨다는 말에 허정댁의 가슴은 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주지 스님과 얘기하는 동안에도 뻐꾸기는 계속해서 울었다. 돌고 돌다 보면 하나인걸 왜 저렇게 울어대는지 원. 주지 스님은 밖으로 나가려 일어서는 허정댁 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당으로 나온 허정댁은 뻐꾸기가 오는 산속을 바라보았다. 문득 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때마다 새 울음이 다르게 들렸던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마음 탓이 컸었다. 5층 탑이 있는 경내마당으로 내려오는데 자꾸만 몸이 허방을 짚은 것처럼 휘청거렸다. 허정댁은 탑 앞에 서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합장을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탑 주위를 돌았다. 한 발 딛고 합장하고 또 한 발 딛고 합장하고 뻐꾸기는 울고 허정댁의 합장 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뻐꾸기는 어느새 탑 꼭대기에 앉아서 울고 허정댁은 쉼없이 돌며 합장을 계속하고 새우름은 꿈결처럼 탑 위에서 돌고 해가 짧아 산과 맞닿은 경내부터 그늘이 드리워졌다. 5층탑의 그림자도 산그늘을 따라 길게 늘어났다. 산그늘과 탑과 채수 작은 허정댁의 그림자가 점점 하나가 되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중섭 작가는 전남 고흥출생으로 첫 장편소설 포토타임이 있으며 소설집으로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